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25년을 기다린 가족, 그리고 그 사실도 모른 채 그 집의 운전기사가 된 한 남자.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공기는 고요했지만 정우의 심장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새 구두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저택 앞에 서기 전 마지막으로 구두 끝을 닫고 바지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쓸어 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커다란 철문 옆 경비원이 안내를 하자 정우는 낮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 걸었습니다. 저택 정원은 생각보다 더 크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뻗은 소나무가 몇십 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는 듯 묵직한 기운을 흘리고 있었고 넓은 잔디는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 닿아 만들어진 규칙적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곳이 자신에게 마지막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면접실 문이 열리자 총괄실장은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정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경력은 길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버틴 세월이 종이 위에 고르게 남아 있었고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정확한 고향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실장은 잠시 얼굴을 들고 정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괜히 등을 펴고 손을 얌전히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면접을 마친 뒤 저택의 넓은 홀을 지나던 정우는 문득 벽난로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선명한 색감의 가족 사진들 가운데 유독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액자가 있었던 자리는 먼지의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오래 걸려 있다 급히 치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그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내릴 때 뒤에서 말순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죠? 그 자리 오래 비어 있었어요. 정우가 무슨 사진이었는지 묻자 말순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이 치우셨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녀는 말을 끊고 정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 얼굴 같네요. 정우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과 익숙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실장이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우 씨, 회장님이 직접 보시겠답니다. 정우는 회장실 문 앞에서 짧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갑자기 떠올린 사람처럼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사람처럼. 어디서 본 것 같군.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정우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내 차를 한번 몰아보게. 간단한 명령이었지만 분위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고 저택 안쪽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이 집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침 공기는 선명했지만 저택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벽난로 주변 가족 사진을 정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액자를 하나씩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유화와 흑백 사진이 나란히 걸린 벽에서 어제 보았던 그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사진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사라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정우가 자국을 손끝으로 다시 만지자 말순이 어느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우가 어떤 사진이었는지 묻자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이 치우셨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며. 그녀는 정우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그날 오후 저택 복도를 지나던 정우는 문득 낮은 언성이 들려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강미령 부회장이 회장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오래된 상처 같은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말은 낮았지만 담겨 있는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에 발이 묶인 듯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령이 돌아서 정우를 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첫날이 힘들죠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가슴에는 이상한 무게가 남았습니다. 부회장이 금기처럼 삼키던 단어, 손주. 왜 그 단어가 이 집에서는 상처처럼 남아있는지, 왜 사진이 사라졌는지, 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리는지. 정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떨리는 눈빛, 말순의 이상한 질문, 그리고 복도에 남은 손자 이야기의 그림자. 그 모든 조각들이 어딘가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자신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정우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빗소리가 잔잔하게 저택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회장이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2번 깜빡이던 복도등이 갑자기 꺼지며 주변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복도는 금세 길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직원들이 조용한 구역이라 부르던 깊숙한 복도로 들어선 뒤였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사용 금지 표식은 색이 바래고 일부가 뜯겨 있었으며 문손잡이는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틈 아래로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러그의 자락과 작은 신발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장난감이 흔들리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만드는 공명 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장난감을 잡아당기고 놓는 듯한 반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정우가 숨을 죽이며 문에 가까이 가는 순간 뒤에서 말순의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그녀는 거의 달려오다시피 복도를 건너와 정우 앞을 막았습니다.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말순의 표정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저 방은 실종된 그 아이 방이에요. 말을 마치고도 근처에 오래 머무르기 싫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정우는 말순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도 문틈 아래 있던 작은 신발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신발은 어딘가 익숙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정우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택은 잃어버린 손주의 기일을 앞두고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제사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말순과 함께 장식장을 정리했습니다. 말순이 건네주는 설명은 침착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장식장 안쪽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액자 속에 있는 8세 남자아이. 그 얼굴, 그 눈, 그 웃음선.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정우와 똑같았습니다. 정우는 미처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사진을 들고 굳어섰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갑자기 현실로 튀어나오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와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제 어릴 때와 많이 닮았어요. 그때 방 안으로 회장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정우와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놀람, 희망, 그리고 오래된 슬픔. 제사상 위 한 장의 사진이 정우와 이 집의 운명을 천천히 이어붙이고 있었고 저택 전체가 숨을 죽이며 그 결정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본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이 불규칙하게 스쳐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뛰던 순간, 누군가의 울음소리, 어둠 속에서 들리던 부서지는 소리. 하지만 그 장면들은 어느 순간에 끊기고 다시 흐려져 마치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린 사람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말순이 조심스레 정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 씨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겠어요. 그녀는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은 채 정우를 저택 깊숙한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은 발에 있었고 손잡이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체온이 닿지 않은 듯 싸늘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여는 순간 가방 속에서 오래 붙여진 종이 냄새와 함께 25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실종 아동 신고서,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신문 스크랩, 사설 탐정의 보고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실종 당시의 상황, 마지막 목격자 진술, 단서 부족으로 중단된 수사, 모든 기록은 그 아이에 대한 애타는 찾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흐릿한 사진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의 얼굴. 그리고 정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종된 회장님 손주 그 아이예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와 이렇게 닮았습니까? 말순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실종되기 전부터 손등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적 넘어져 깊게 다쳤다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늘 흉터가 보였죠. 정우의 눈이 천천히 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생 이유도 모른 채 가지고 있던 그 상처, 그 흉터는 정우에게는 단순한 흔적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아이를 기억하게 하는 확실한 단서였던 것입니다. 정우 씨 손등 흉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죠. 25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잘못 생각한 걸까봐 무서웠습니다. 정우는 말순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왜 이 흉터가 생겼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그날, 저는 분명히 봤어요. 흉터 있는 그 손을 꼭 쥐고 있던 마지막 모습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아이가 사라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말없이 가방 속 서류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이끈 대로 회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서재의 한쪽 벽 전체가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회장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보낸 문의 서류, CCTV 확보 요청, 사설 탐정에게 맡긴 추적 기록, 그리고 정우가 지냈던 보육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까지. 정우는 벽에 걸린 수백 장의 문서 중 자신의 손등과 같은 흉터를 표시해둔 자료들을 보고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손등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정우의 손등을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 흉터 실종되기 전부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같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였습니까?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사라진 그 아이였다. 말순의 숨이 멎는 듯 멈춰 있었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이유도 모른 채 달고 다녔던 흉터가 결국 자신의 뿌리로 이어지는 증거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장 서재 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등의 흉터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이유도 모른 채 품고 살아온 흔적. 그 작은 상처 하나가 이 집안의 가장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우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정우에게 다가와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흉터 내 아버지가 늘 말하곤 했지. 어릴 때 넘어져. 그게 다친 뒤 평생 남을 거라고.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우야, 이 상처는 분명히 내 것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사라진 손주가 맞다. 정우의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만들면 된다. 정우는 눈을 가볍게 감았습니다. 그동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듯 살아온 시간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곳을 향해 모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25년간 쌓인 수백 장의 자료들이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손주를 찾기 위해 보낸 절박한 세월이었고 집착처럼 보일 만큼 지켜낸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내 부모도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 일 때문에 쉽게 이 집에 오지 못했다.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찾지 않은 날이 없었다. 회장의 얼굴은 깊게 패이고 지쳐 있었지만 그 표정에 서린 애틋함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니? 정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떨렸지만 오랜 세월 막혀있던 감정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과 정우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정우의 친부모가 살고 있는 곳. 운전석에 앉기 전 정우는 손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그 말에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묵혀있던 두려움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차는 오래된 골목을 지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심장은 커다란 북처럼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운 공기에 더 차갑게 떨렸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자 노란 현관등 아래로 중년 부부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얼굴, 정우의 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조금 휘어졌고 눈가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우야, 혹시 우리 아들 맞니?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붙은 듯 떨리는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는 뒤에서 손을 떨며 입을 가렸습니다. 정우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입니다.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정우는 그 품에 몸을 맡긴 채 마치 잃어버린 시간의 빈칸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품은 오래전 기억의 향기와 비슷한 온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가까이 와 말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아들. 정우는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속 깊이 자리한 공허함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집이 바로 이 품, 이 목소리, 이 시간 속에 있었음을. 그리고 조용히 중얼렸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부모를 울렸고 돌아온 손주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이 집의 시계는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